네, 9주차 2강에서는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기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로서 첫 번째, 학교 공포증을 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동기의 발달 과제를 1강에 살펴보셨는데, 특히나 이제 또래 관계라든지, 그쵸? 뭔가 새로운 공간, 가정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서 흔히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응을 못해서 나타나는 학교 공포증입니다. 이러한 학교 공포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와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격리불안의 한 유형으로 가정이나 또는 애착을 가진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돼서 적어도 한 달, 그쵸? 4주 동안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3월 한 초, 좀 이렇게 과도한, 이제 극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 2주면 적응 기간, 신입생, 요 기간이 끝나서 이후에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잘 적응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과도 라포가 형성돼서 잘 적응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이제 학교 공포증이다 해서 뭔가 치료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학교 공포증의 범위는 아이가 학교를 빠진다는 것, 그러니까 결석, 실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포함해서 빠진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해서 학교 거부증이라든지 학교 회피증 또는 우리가 특히 장기 결석자들 보면은 결국에는 학교 공포증이 기반을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석 이제 시도가 자꾸 아예 그냥 가기 싫다 한 다음에 나중에는 중퇴로까지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좁은 범위에서는 이제 분리불안 장애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 단순히 거부해서 회피해서 장기 결석, 중퇴, 분리불안 장애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공포증을 보인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불안과 연결해서 이런 학교 거부와 또는 2차적인 뭔가 이득과 연관된 이런 학교 거부로 조금 나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어린 연령,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과 연결된 학교 거부가 많죠. 그래서 뭔가 낯선 곳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거부감,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이런 이득과 관련돼서는 다른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가는 것보다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한 학교 거부, 좀 더 아동기가 연령이 좀 있는 애들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어쨌든 이 둘의 가능성 중 어떤 것에 기인된 것인지를 평가를 한 후에 이거에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적인 중재 방향이 결정돼서 적절한 치료 중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자기 자녀가 또는 아동기의 애들이 좀 이런 증세가 보인다 한다면은 좀 조기에 미리 발견해서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평가에 따른 이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학교 공포증은요, 학습 부진이나 학습 실패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1, 2등 또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볼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낮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가 학교 공포증까지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학교에 아이가 다닐 때 특히 이제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친구 관계들. 또래 관계에 실패해서 오는 것들이 결국 학교 공포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동이 또는 자녀가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는지 또래 그룹이 잘 형성되고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이 도와서 채워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학업 부진, 실패, 또래 관계 실패 이런 것들이 문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학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셔서 부모든 교사든 조기 중재를 해서 학교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잘 케어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아동기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울장애입니다. 다른 발달 단계의 노인 우울증, 소아기 우울증, 그 다음에 성인 우울증, 여러 가지 우울증은 대표적으로 여러 발달 단계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원인이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우울 장애의 또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같이 이제 올려놓은 걸 보시고요. 특히 이제 아동기 우울 장애는 대표적인 우울 장애의 원인은 생화학적인가, 유전적인가, 환경적인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M 이제 그 5의 기준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DSM 그 기준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그 검사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 진단 기준에 따르면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가 아동이 굉장히 우울한 모두가 뭐 하루 이틀 갔다, 일주일 갔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울이 반복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우울한 모두가 좀 상대적으로 양이 많다,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한 활동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아닌 대부분의 모든 활동에서 아이가 흥미와 기쁨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어떤 프로그램, 뭐 교과, 비교과 다 뭐 할 의욕이 없다, 싫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상실되었거나 현저하게 그러한 기분이 이제 감소되는 상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체중이 눈에 띄게끔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너무 체중이 이제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동 우울 장애의 특징 중에서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잘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식욕 감퇴 또는 갑자기 이제 폭식하듯이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이런 식욕 증진 또는 감소. 그래서 이제 식습관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 특징도 아동기 우울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제대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면증 또는 아니면 잠만 자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늘 잠만 자는 거. 이런 과수면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이제 운동성 측면을 봤었을 때 굉장히 초조해하거나 뭔가 지연됐거나 또는 아이의 피로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상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번아웃돼서 이제 축 처져서 늘 돌아다니거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느낄 수 없어 어떤 일에서 표정에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무가치감 또는 뭔가 어떤 사건 일일이 일어난 일들에 굉장히 지나친 죄책감 나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 친구랑 싸웠는데도 무조건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동기 우울 장애 중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나 주의 집중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방금 물어봤던 것도 애가 캐치를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어떠한 아동기에 결정해야 될 것들도 많죠.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 선택, 결정의 어려움을 계속 보인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봤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아동기 우울 장애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동기 우울 장애의 치료적인 접근으로는요. 뭐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신치료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과 의사 분들을 통해서 뭐 개인 정신치료라든지 행동치료라든지 집단치료, 입원치료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병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치료,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아동기 우울 장애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 함께 치료를 해야 자녀가 그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된다. 그러면 가족 치료 또한 병행을 합니다. 그 다음 주변 환경의 이런 평가와 개입 또한 필요를 하고요. 특히 대인관계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또래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훈련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동기 정신건강 관련 질환의 로는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자, ADHD를 푼다면 정식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같은 또래 아동에 비해서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고 부주의합니다. 집중 기울 수 없어요.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행동을 적절하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좀 더 이렇게 막 보면은 늘 부산스럽고 움직이고 또는 폭력적인 거나 이런 과잉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복합적으로 우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해서 ADHD라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아동기에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뭐 그 전에 전조에 뭐 유아기 때 약간 주의가 산만해 이런 그 특징들을 보이지만은 가장 네, 적절한 건 아동기로 이 아이들이 넘어오면서 명확하게 ADHD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DSM 이제 5 기준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의 이런 증상들은 발달 수준의 아이가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또는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ADHD 뭐 행동 특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올려놓은 영상 같이 함께 보시고요. 자, 이러한 ADHD의 이런 세 하위 유형을 보면요. 진단을 내릴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인 거죠. 아이가 봤더니 주의력이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가행 행동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ADHD 유형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형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보다는 조금 과잉 행동이라든지 충동성이 좀 더 많이 보여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잉 행동 충동형이라고 네, 정의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력도 결핍되어 있고 과잉 행동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혼합형으로 네,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인 경우 ADHD 성향을 지닌 아동은 집단 활동 시 대부분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상황이나 이런 사건에 쉽게 흥분하고 갑자기 이제 막 분노하고 그 다음에 해보지도 않고 쉽게 막 좌절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막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폭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좀 지배적인 태도, 또는 약간 성격이 이제 세요. 그래서 완고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는 이제 넉다운 됐었을 때는 굉장히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고 약간 좀 빈번하게 자신의 이런 욕구 충족과 관련된 주장, 또는 이제 그 거부돼서 그러니까 욕구에 대한 욕구를 거부당했을 때, 또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못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불쾌감을 굉장히 좀 더 과도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동기 특히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생물학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재미난 일이 일란성 상생아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 명 있었을 때 하나이가 ADHD일 경우라면은, 네, 일란성 상생아인 경우에는 90%가 둘 다, 네, ADHD일 가능성이 높더라. 이것은 바로 유전, 생물학적인 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유전 인자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쵸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성향의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유전적인 확률이 적은 게 이난성 상생아의 경우에는 30-40% 정도.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뇌의 기능적인 이상과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바로 네, 생물학적 요인으로 ADHD를 네, 유발하더라. 그 다음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둘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자면 어떤 거요? 최근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다,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에 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첨가물, 또는 방부제, 그 다음에 이제 네, 살리신염이라든지 음식물에 포함된 이제 염료제, 납 중독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유해하게 영향을 미쳐서 ADHD를 유발한다라고 네, 이제 뭐 관련된 이제 보고서에 나오고 있으나 명확하게 과학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식물이라든지 우리가 받는 이제 유해 환경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히나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관련된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실게요. ADHD는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 같은 경우는 주의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육 방법을 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약간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적절하게 이제 치료 중재가 가능하지만 부모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전문가로부터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ADHD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예전부터 최근까지 알려져 왔고요. 이러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과잉 행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주의 집중력이 좀 더 이 약물 때문에 높아져서 아동의 이런 학업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약물 치료, 이러한 심리 치료, 그 다음에 부모 훈련, 부모 교육, 그 다음에 교사 교육 등을 병행을 했었을 때 효과가 상당히 높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치료만 이제 집중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치료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토큰 경제, 뭐 그런 타임아웃,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때 타임아웃 한다든지, 또는 네, 참았다. 바람직한 행동이 했었을 때 뭔가 토큰을 준다든지 이러한 행동 치료적인 거 등을 통해서 보상과 처벌이 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DHD 같은 경우는 좀 행동 치료가 좀 적합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요. 부모나 교사가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배워서 함께 그러니까 치료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병행한다면 ADHD 아동에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관련된 이제 증상들이라든지 치료 방법,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관련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